워싱턴이 70년 혈맹이라는 이름을 볼모로 잡고 한국을 상대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장 방위비 500% 분담해라. 미국 국무부와 CIA의 시선 속에서 한국은 그저 돈만 뽑아내면 뭐든 내주는 ATM기. 쉽게 주면 모든 걸 내놓는 코구 국가일 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칼을 갈고 있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조용하게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감히 상상도 못한 전략적 계획.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 반전의 순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곳. 워싱턴 DC, 국무부와 CIA 본부 사이, 극기작전이 진행되는 그곳에서 새벽 3시. 한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단순해요. 안보 불안감만 자극하면 뭐든지 내놓는다니까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바로 저 제이슨 맥나렌입니다. CIA 동아시아 지부장, 미해병대 출신, 조지타운 국제정치학 박사, 아시아권 실무 15년 차. 특히 한국에서만 2년을 근무하며 그들의 안보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다고 자부하는 인물이었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북한 미사일 한 번 쏘자마자 방위비 10% 올려도 한국은 아무 말도 못했죠. 완전 호구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아버지 한국전 참전 용사이셨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고마워할 줄 아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제는 고마움을 돈으로 표현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 국방부, CIA, 국무부 실세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 제가 작전 책임자로 지목된 순간이었습니다. 작전명 골든 리트리버. 한국을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파트너로 만든다는 뜻이었죠. 목표는 한국 GDP의 4% 연간 700억 달러. 그 정도면 미 국방 예산 적자도 메울 수 있겠네요. 좋아. 맥나렌, 이번엔 당신이 움직이시오. 서류를 건네받으며 작전 목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의존도를 극대화하여 협상력 확보.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국이 미국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걸 증명하라. 그날 밤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다음의 3가지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는 24시간도 못 버틴다는 걸 보여주기. 북한 위협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국제사회에 노출시키기.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저는 인천공항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군. 하지만 우리 없으면 무너지는 허상일 뿐. 미국에서 오셨어요?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일 때문에 왔어요. 요즘 한미 관계가 좀. 방위비 얘기 나오고 말이 많더군요. 한국도 이제 부자 나라니까 좀 더 내야 하지 않겠어요? 기사는 저를 흘겨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땅도 공짜로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주한미군 가족 혜택까지 다 지원하는데도 말이죠. 저는 택시 안에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불만 있음. 잘 이용하면 정부 압박 가능. 호텔에 도착한 뒤 바로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도착. 국민 정서 파악 중. 예상대로 방위비 인상 민감. 내일 평택 기지 실사 예정. 곧바로 워싱턴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좋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 각인시켜라. 창밖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빛나는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너희가 얼마나 무력한지. 아침 7시. 저는 검은 SUV에 올라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캠프 험프리스.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활용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협상의 근거를 확보할 생각이었습니다. 기지 정문 앞에서 저를 맞은 사람은 주한미군 시설관리 담당관 톰슨 중령이었습니다. 맥나렌 씨, 환영합니다. 국무부에서 실사 나오셨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해서요. 우리가 이 기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협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중령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뇨?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프에 올라 기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감탄했습니다. 최신식 활주로, 거대한 경납고, 최신 전자전 장비와 병영 시설까지. 역시 미국의 위대함이 느껴졌죠. 대단하죠? 이 정도면 한국이 더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제 말에 톰슨 중령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지적했습니다. 맥라렌 씨, 저 본부 건물 보이시죠? 네. 우리가 지었겠죠. 한국이 지었습니다.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댔어요. 뭐라고요? 92%요? 활주로도, 경납고도, 심지어 병사들이 먹는 식당 건물까지 전부 한국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기지를 짓고 주둔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실은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톰슨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 우리가 그들 땅에 공짜로 머물고 있는 거더군요. 저는 이를 반박하려 했지만 중령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방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긴 중국 견제의 최전선입니다. 일본 방어의 전초기지이기도 하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들었던 말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한다는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군 장비 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대부분 미국 장비 쓰지 않나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나은 장비도 많아요. 우리는 곧 한국군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한국군이 완벽한 움직임으로 훈련 중이었습니다. 저렇게 정예화된 부대가 있다고? 세계의 유수의 군사력입니다. 특히 K9 자주포, K 전차는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죠. 통역장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입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정찰 위성, 사이버전 능력까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점심은 기지 내 한국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음식값도 한국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불고기를 먹으며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뭔가? 톰슨 중령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정말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전 20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독일, 일본, 아프간 다 가봤죠. 하지만 한국만큼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필요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짜 동맹으로 대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달라졌어요. 왜 우리가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죠. 특히 미군 범죄 사건 이후로. 그럼 한국이 우리를 내쫓으려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기지의 운영비 관련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본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잠깐.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이걸 다 한국이 부담한다고요? 네. 심지어 미군 가족 자녀 교육비까지 일부 한국이 지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인데 왜 이런 지원까지? 글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있는 것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중국 견제하고 러시아 감시하고. 한국은 그걸 위한 최적의 위치입니다. 회계 담당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녁 무렵 은퇴한 미군 고위 장교를 만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들려줬습니다. 맥라렌 씨,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한국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첫째, 우리는 동북아 전진기지를 잃습니다. 둘째, 그 공백은 중국이 메울 겁니다. 셋째, 일본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될 거고요. 넷째, 무기 수출 시장도 문제입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한국 GDP는 북한의 50배입니다. 군사력도 압도적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도 가능해요. 이쯤 되니 제 머리는 거의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한국이 의존적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그게 편하니까요.
약하다고 믿는 게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한국은 이제 경쟁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와 경쟁하는 강국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청와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고 길가에선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충격은 잊자. 오늘은 정신 차려야 한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어제 본 것들이 혼란스러워도 워싱턴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의존성을 증명하고 방위비를 최대한 끌어올려라. 청와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은 인물들이 예상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북미국장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방산수출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과장, 그리고 이름 없는 민간인 2명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방위비 협상이 아닌데? 어서 오십시오, 맨나른 씨. 정상우 국방부 차관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차관은 곧바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측에서 방위비를 500% 인상하겠다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한국은 이제 부유한 국가입니다.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공정함. 좋은 단어네요. 그럼 우리도 공정하게 이야기해보죠. 그의 손짓에 따라 보좌관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들이 등장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한미 양국의 손익 분석표. 산업부 과장이 지적봉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 주둔을 통해 연간 21억 달러의 군사비를 절감합니다. 둘째, 한국은 매년 1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합니다. 셋째, 미군 가족의 국내 소비는 연간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너무 빠른 설명에 저는 메모조차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미국이 철수하면 미국은 어떤 전략적 손실을 입을까요? 이어서 과학기술부 과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현재 독자적인 정찰위성 5기를 운영 중이며 미국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이 중단될 경우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감시 능력의 30%를 상실하게 됩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위성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면 새로운 위성을 5기 이상 띄워야 하며 최소 50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저는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독자 개발해 왔습니다. 그때 한 민간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하오로 스페이스 전무 김태준입니다. K9 자주포 알고 계시죠? 네. 왜 폴란드가 미국 대신 우리 것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런 걸 안 하죠. 이어서 또 다른 민간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레넥스원 상무 박진석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 전략 제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정 차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한미 관계는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그때 북미국장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북한과 전쟁이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핵만 아니면요. 정 차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6개월 안에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습니다. 단지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NPT 위반 아닌가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맹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착취는 거부합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착취라뇨?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정 차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떠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떠나세요. 우리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작전명 자립. 1단계 한국형 3축 체계 완전 가동. 2단계 아시아 독자 안보망 구축. 3단계 필요시 전략 무기 재배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벽한 탈미 준비 계획입니다. 정차관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국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유품. 첫 번째 파일. 1951년 봄 서울. 젊은 할아버지가 태극기를 든 민간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싸웠다. 두 번째 파일. 할아버지의 일기장. 장진호 후퇴 중 다리가 얼어 감각이 없었다. 한국인 통역병 김 상사가 나를 업고 산을 넘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눈물이 났다. 그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세 번째 파일. 할아버지가 40주년 행사에서 남긴 연설문.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한국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마지막 파일. 돌아가시기 1년 전 녹음된 음성 메시지. 브래들리, 내가 한국전에서 배운 게 있다. 한국인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혼자서도 길을 찾을 것이다. 진정한 힘은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다. 한국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다. 형제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2시 서울 도심 조용한 호텔 방 안. 노트북 화면에 워싱턴 본부로 보내는 보고서가 뜨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시작된 그 보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존의 작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자 제이슨 맥나렌, 즉위 CIA 동아시아 지부장. 제목 한국 전략적 위상 및 안보 자립성 분석. 결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다. 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하며 협박과 조작은 외교적 파탄만을 야기할 것이다. 이 보고서를 쓰기까지 불과 며칠이 걸렸지만 제 내면의 변화는 20년간 쌓아온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의존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강국이었고 심지어 미국이 상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자립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고요한 새벽 서울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광화문, 경복궁. 어디서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을 지나며 저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양손 가득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무거워 보이는 걸음으로 걷고 계셨죠.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고마워요. 웃으시는 모습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그 김 상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름도 사진도 기록도 없이 사라졌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고 있었던 누군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한강변 벤치에 앉아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받았지. 그런데 맥날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반역 수준이야. 지금 한국 편을 들자는 건가? 저는 진실을 보고한 겁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 자체가 오류입니다. 우리가 철수하면 끝장나는 나라야. 아닙니다. 우리가 철수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끝장납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때문에 당신의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커리어보다 중요한 진실을 봤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이제껏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아서. 저는 그날 오후 평택 기지에서 다시 톰슨 중령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보고서 대신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삼으라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진짜 동맹이 되는 겁니다. 같은 날 저는 종로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적힌 문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아래 수천 개의 이름.
그리고 그 중 하나, 브래들리 맥라렌.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늘 한국을 자랑하셨는지. 그들은 희생을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도운 걸 잊지 않고, 우리가 떠나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은 외교부 차관과의 짧은 차 한 잔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맥라렌 씨, 우리는 항상 미국을 우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미국이 우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혼자 일어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존중받는 동맹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존중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늦게라도 알면 다행이죠. 비행기 탑승 전,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맥라렌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가하러 왔다가 감탄하고 갑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힘을 가졌고, 그 힘은 역사, 헌신, 기술, 그리고 국민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성숙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나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오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떠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이 나라의 강한 심장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함께 싸운 자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한 자만이 진짜 형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구독자님들은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